41번 다음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적절한 장면을 보기서 고른 것은. 자, 이 시기에는 미국과 유럽의 반전 저항 문화가 유입이 되어 통기타와 청바지로 상징되는 청년 문화가 널리 퍼졌다. 그 당시 유신 정부는, 자, 이게 핵심이래요. 유신 정부면 1970년대가 되겠죠. 예, 1970년대 이제 박정희 정부고, 유신 정부 시절은 이제 굉장히 좀 권위주의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노래, 문학 작품, 영화에서 저항적 분위기를 담다든지 체제 비판한 내용이 있다든지, 또한 이제 그 뭐 바보들의 행진을 보면은 경직된 사회상과 젊은이들의 방황을 그린 청춘 영화인데, 검열에서 30분 가량 필름이 현재 개봉이 되었다. 예, 이때 그 금지 그 조항이 많아요. 예술 이런 데서 노래라든지 영화라든지. 자, 그러면 예술 쪽에서 이렇다 하다면 우리 생활 속은 어땠느냐? 생활 속도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장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미니스커트 단속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기억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제적인 성격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영화 같은 거 예술에서도 대한뉴스라는 게 뭐 요즘 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인데, 영화 시작 전에 그 국정 홍보에 관한 그런 내용이 뉴스가 영화관에 영화 상영의 첫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또 뭐 국기 강화식이라든지 그때 이제 뭐 이제 뭐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다든지 등등등등, 5시쯤 오후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귿. 그래서 정답은 쉽게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를 즐기는 관중. 이거는 이제 1980년대 전두환 정부 때부터 이제 나타난 현상입니다. 전두환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였지만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기존의 그러한 박정희 유신 정부의 그러한 과도한 규제를 거의 다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 상업적인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프로 스포츠가 82년 프로야구, 뭐 83년 프로축구 등등등등, 뭐 프로농구, 프로농구는 아니지만 뭐 어떤 농구, 배구 뭐 이런 쪽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한류 열풍을 접하고 한국 문화를 알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자, 한류 열풍이 이제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아무래도 이제 2000년대 이후, 특히 뭐 요즘 뭐 BTS로 대표되는 뭐 이러한 것 등등, 그런 1910년대 들어오면 더 많지만 2000년대부터 이미 슬슬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 그래프에 나타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해방 이후, 그 다음에 1951년, 그러니까 이제 그 6.25 전쟁 바로 일어나던 그 해까지죠. 자, 여기 보면은 자작지와 소작지 비율을 보면은 47년 요때만 하더라도 소작지가 이제 반을 넘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9년부터 소작지가 확 줄어들고, 이제 1951년쯤 되니까 뭐 거의 의미 없이 어느 정도로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농지 소유와 관련된 거, 그렇다면 이제 농지 개혁과 관련이 되겠죠. 자, 해방 직후 이렇게 봐도 3분의 2 정도가 소작농에 자기 토지가 없어요.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자, 1949년 6월 국회에서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칙은 유상 매입, 유상 분배 방식이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매입을 하고 어느 정도 분배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조조를 해서 1950년 3월부터 농지개혁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미 농지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일단 국가가 다 매입을 한 다음에 다시 재분배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토지를 이게 손해를 안 보려면 미리 제값을 주고 파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많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소작농들도 일부 이제 이제 자작농으로 좀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농지 개혁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950년쯤 되면은 농지 개혁이 시작을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농지 개혁 이전에도 이제 농지 개혁 외에도 이제 원래 이제 해방 직후에 1900 미 군정청이 들어서면서 1946년 1월에 이제 신안공사라는 것이 들어섭니다. 일본인이 남기고 간 토지 자산을 관리하는 공사인데, 이것을 이제 미 군정청이 신안공사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관리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00 이제 여기 가지고 있는 이 신안공사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 이것을 이제 불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7년 이때쯤 이제 되면은 이제 슬슬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별 의미 없다가 1948년 3월인가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는 그 시점까지, 예, 요때 이제 1948년 이제 8월 15일에 이제 정부가 8월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떠안게 되는데, 요 미 군정 기간, 요 짧은 기간이지만 요때 농지 불화가 좀 있게 됩니다. 요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농지 개혁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3정보를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그 상한선으로 잡고 그 이상의 토지는 정부가 유상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불화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불화를 하느냐, 5년 동안 한 해 생산액을 이제 100으로 잡는다면 300%를 이제 5년간 이제, 아니, 300%는 죄송합니다. 이제 150%를 이제 3년, 그러니까 이제 5년간 이제 분할 상환하는 것이니까, 매해 생산량의 한 이제 3, 5, 15니까 30% 정도 이제 갚아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매각한 지주들은 이제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가증권 형태로 이제 받는 것이어가지고, 이게 유교전쟁 나고 그러면 증권 같은 건 이제 휴지 조각이 돼버리죠. 예,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 예.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작지가 이제 대폭 늘어나고 소작지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경자 유전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재헌국회가 제정한 농지개혁법, 이게 입법화됐고요. 1949년 6월. 미 군정청이 농민들에게 매각한 귀속 농지의 양을 살펴본다. 자, 이제 농지 개혁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이제 있긴 한데, 여기 이제 농지 개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1950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49년 이때 뭐 미약하지만 조금 이때 좀 많이 줄어들게 되죠. 예. 그리고 그런 거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 개혁에 대비한 지주들의 대응 방식, 못 받기 전에 다 팔아버리는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49년 이제 농지개혁법 이제 제정이 되고 이제 많이 팔았겠죠. 예.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농가 일구당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량, 3정보가 상한선이 되고 그 이상의 토지는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소작농이 기한부 계약에 따라 관세적 경작권을 잃게 된 배경은 1910년대 일제에 의해서 추진이 된 토지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제는 대다수가 소작농인에도 불구하고 지주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관습적으로 아마 경작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 계약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 영구적인 그러한 경작권, 이것은 없어지게 되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다음은 어느 인물에 대한 신문 기록이다. 가이드갈 내용으로 것은, 자, 1890년 가보년이죠. 고부등기소 민중국회 보험가 등은 무엇인가? 이거 뭐 전봉준 공초 재판 기록문이죠. 이분은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 전봉준이 되겠습니다. 자, 가이드갈 내용. 자, 여기 보면은 고부군수 가렴주구에 의거했다. 이게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4단계 중 1단계인 고부봉기가 됐고요. 해산하겠다가 왜 다시 또 봉기했느냐? 그 원인은 안핵사 이용태가 탄압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단계로 이제 1차 봉기가 됐고요. 그래서 1차 봉기를
무장에서 시작을 해서 백산으로 이제 동학교들이 다 모여들고 여기서 4대 강령 백산 창의문 나오고 그 다음에 전투 2개 황토연 전투 그 다음에 황룡촌 전투 이 2가지 알아두게 황황 그러다가 이제 3단계가 이제 전주 활약을 해서 이제 강화를 하고 집강소 통치 그런데 7월에 또다시 나는 일으킨 건 무엇인가 이거 이제 2차 봉기가 되죠 2차 봉기의 원인은 경복궁을 일본군이 점령을 하면서 겁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조심할 것은 궁궐에 난입해 국모를 시해까지는 아니에요 궁궐에 난입해 국민을 시하고 입은 방은 이거는 을미사변이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고요. 바로 5번이 됩니다. 일본이 개화를 구시로 군대를 끌고 왕궁을 점령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 그 개화 정책에는 결국 갑오 개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청일 전쟁을 동시에 또 일으키게 되죠. 예. 자 나머지 보죠. 강제로 조약을 체결해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이게 이제 1905년 을사년에 쓴 을사 조약이 되겠고요. 다량의 곡물이 외국으로 유출이 되어 농민들이 피폐해졌다. 이거는 이제 그 개항 이후 이제 그 강화도 조약 있죠. 조일수 조규 무역 규칙 이제 뭐 다른 말로 무역 장정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게 여기에 따르면 이제 그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가능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뭐 나중에 이제 개정을 하면서 조일통상장정을 1883년 방공령 조항이 있었지만 방공령을 내렸어도 일본이 이제 뭐 우리는 통보받지 못했다 하면서 오히려 피해 보상을 요구했죠. 각 부처의 일본인 고문관을 배치해 내정에 간섭하였다. 자 이건 고문 정책을 했는 거 1904년 8월 럴 전쟁 중이죠. 1차 한일 협약에 의해서 이제 그 재정고문 메가타를 등을 통해서 내정에 간섭하게 됐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 같은 남북 합의사항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3대 남북 간에 합의된 문서 3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 공동선언 7.4 남북 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은 자주평화 민족의 대단결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태우 정부 때인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는 뭐 이렇게 좀 특징적인 말은 없어요. 뭐 잠정적이고 뭐 특수한 뭐 관계 남북 간에 뭐 그러면서 상호 뭐 불가침 뭐 등등등등 뭐 이런 말 등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6.15 공동선언이 있습니다. 자, 6.15 공동선언의 핵심은 뭐냐면 기존의 7.4 남북 공동선언을 이거를 이제 재확인한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남측 정부는 옛날부터 연합제안이었어요. 연합제안이고 북측은 연방제안인데 여기서 이제 그 낮은 단계 연방제와 우리 연합제 사이에서 어떤 공통성을 좀 찾아나가고 이것을 이제 통일을 위해서 같이 이제 해결하는 노력, 공통점 뭐 이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남과 북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뭐 어떻게 해서 자주적으로 뭐 해나간다. 자주평화 민족이 되는 이게 7.4 남북공동선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남과 북은 나라를 통일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맹에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이것은 6.15 공동선언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양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그래서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김대중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3가지가 있는데 개성공단, 그 다음에 경의선 연결,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이 3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겠고요.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은 7.4 남북공동선언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남북이 동시에 유엔회원국이 되었다. 이건 이제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8월에 있었어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바로 4개월 전에 있었고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됐다. 이거는 같이 세트로 외워주십니다. 남북 기본합의서와 같이 채택이 된 것입니다. 91년 12월. 자, 조심할게요. 최초의 이산가족 교환 방문. 자, 6.15 공동선언 후속 조항에 이산가족 상복이 있긴 하지만 최초로 이루어진 것은 1985년 9월에 있었던 전두환 정부 때죠.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이 최초가 됩니다. 자, 요것이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45번 가나에 담긴 역사식에 대한 설명은 무슨? 자, 여기 보면은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어쩌고저쩌고 쭉 담겨 있어요. 그러나 자, 김부식의 이것은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나 동명왕은 그러니까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기라는 것은 이제 신이한 거, 좀 신기하고 기이한 거, 이런 거 좀 황당무계한 내용,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그러니까 김부식의 역사관은 이제 합리적인 뭐 그런 유교 중심의 사관이 되겠고요. 동명왕 사정은 이 변화 신이 이런 것 등이 이게 옛날에는 이걸 환호로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시가 형태로 이제 한 것인데, 그래서 이 동명왕편에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성인이나 그 환이 아니라 귀신, 환상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성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주적, 민족적 이런 사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자, 물론 당국께서 먼저 나시긴 했으나 무언으로 상관할 수 없다 상가 생각하시는데, 기자께서 우리 조선에 돌아오시오. 저저저저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자. 이거는 이제 율곡 이희 선생의 이제 기자실기인데, 뭐 단군이 먼저 나신 것은 인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기자라는 것이 중국에서도 성인입니다. 홍범 구주를 발표해줘서 뭐 팔족보하고 연관이 돼 있다. 뭐 그것이 고조선에 이 기자조선 할 때 이게 나와서 우리나라가 예하게 그러한 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존화적인 내용이, 화가 이제 중국을 말하는데 이걸 존경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존화적 사상이 중국은 뭐 성인이 나라고 이건 대중하고 우리는 또 그에 못지않은 예의 민족이다. 그게 기자의 존재를 통해서 알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자를 굉장히 좀 중시 여겼습니다. 사림들이.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가, 우리나라를 소중화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여기는 있지 않죠. 그 다음에 가,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이해한다.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 세조의 반정으로 집권한 세력의 역사의식. 이거는 훈구 세력 또는 관학파의 그러한 인식이고요. 관학파의 이러한 인식은 단군 조선을 이제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서거정 등이 이제 마련한 동국통감 성종 때 요게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물론 여기도 이제 사림적인 그런 것이 나오긴 하지만 단군 쪽을 굉장히 고증을 많이 해서 BC 2333이라는 그런 연도가 특정되어지는 것도 이 동국통감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 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자주민족적, 이건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실증적 역사서술로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뭐 여기서 뭐 실증적 역사서술 뭐 이런 거 나오지는 않죠. 실증적 역사서술 이런 쪽으로 성리학적 세계관을 이제 비판한다. 글쎄 뭐 이런 것은 이제 실증적 역사서술을 유명한 사람이 이제 이익이 있고 성호 이익, 뭐 이 정도가 있긴 한데, 뭐 성리학적 세계관을 완전히 뭐 비판하진 않아요. 뭐 이익에서 뭐 안정복으로 이어지는. 근데 이제 이익이나 안정복의 역사관 그 자체도 실증적인 거, 그러니까 증거를 중시하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도 그 사만 정통론이 나와요. 이런 아무리 이제 뭐 실학과 관련된 인물이더라도 사만 정통론이 바로 뭐냐면 마한 정통론이 되는데, 이 마한 정통의 핵심은 기자의 후손이 위만에게 왕위를 찬탈당한 다음에 이 마한 사만 쪽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정통성이 있는 것이고 위만 조선은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략적 생각은 정통성 이걸 중시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러한 역사관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요. 가나 몽골 침략기 우리 민족의 자주성이 반영이 되어 있다. 자, 이거는 확실히 기자가 이거 이제 율곡 이희 선생이니까 16세기 인물이죠. 뭐 전혀 아니고, 뭐 동명왕편은 이제 언제냐? 이건 이제 무신진권기 명종 24년인 1193년에 편찬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몽골 그 시대는 아닌데 교과서에는 이제 그 삼국유사 제왕웅이랑 같이 이제 곁들여서 들어가니까 이게 뭐 몽골 침략기 아니냐. 근데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확실히 아니죠. 율곡 이희 선생이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신정권 초기라는 거. 예.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46번. 가국과 관련된 사실을 오는 것은 조총부대가 조선군의 위협을 펼친다. 뭐 청의 요청에 따라서 이거 나선 정벌이죠. 효종 때 북부화를 위해서 어영청 수석의 조총수 부대를 이제 보내서 정가를 올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라는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러시아와 관련된 거. 러시아는 이제 뭐 개항기 근현대 이후로 이제 우리와 관련이 있겠죠. 자, 조선과 상의하여 백두산 정기비를 건립한 건 이제 청이 되겠죠. 청, 목국 등과 함께 경계를 서위 압록 동이 토문, 결국 간도 문제를 야기하는 그러한 문구가 나와 있죠. 구미위원부의 외교적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구미위원부가 미국에 있죠. 예. 이모군란 직후 조선의 내지 통상권을 획득한 것은 조총 상민 수령 무역장령 하는가 청나라가 되겠고, 자 1609년 광해군 1년에 기후약조를 맺어서 전쟁 이후 끊어진 국교를 이제 재개한 것은 이건 이제 광해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네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는 패하고 강화 조약으로 1905년 9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7번 귀줄진 이것을 두는 위치와 그 명칭이 발견된 것은 이것은 진흙으로 만든 토우 뭐 인형 같은 거죠. 궁궐 정각이나 문루같이 큰 건물에만 나타난다. 하늘을 떠도는 작기를 물리치고 쭉쭉쭉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어디에 있느냐. 뭐 궁궐 같은 거 유심히 봤다면 여기에서는 못 봤죠. 이게 이제 용마루라는 것이에요. 기억이 여기에서는 그런 거 못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내림마루라는 것인데 니은이, 예. 여기에도 이걸 이제 잡상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잡스러운 여러 가지 만물상을 말하는데 여기는 아니고 바로 이렇게 된 부분, 이 부분이 추녀마루입니다. 예, 추녀마루 위에 이러한 잡상들이 이렇게 이제 옹기종기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추녀마루 니은 디귿 중에서 추녀마루에 해당하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8번 가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한창 주장한 것은 올 문화 뉴스에서 가져온 약탈 문화재이다. 프랑스 군대가 약탈한 왜 규장한 도서.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궤 비중 이거 뭐 병인 양료와 관련된 것이죠. 예. 그 원인은 흥선대원군이 병인 1000주교 박해. 이때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신부 9명이 처형을 당했죠. 예, 정답은 4번이고요. 한성조약은 갑신정변과 관련돼서 갑신정변 때 급진계합파를 지원한 일본군과 청군의 교전이 있으면서 일본군이 이제 결국 패퇴해서 돌아갔는데 이때 공사관이 피해를 봤다고 해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한성조약을 통해서 일본 공사관 신축비용 조선이 되라 이렇게 된 것이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근 묘를 도굴한 것이죠. 독일 상인. 그래서 통상을 이제 협박을 해서 얻어내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됐죠. 미수에 그쳤죠. 1868년. 자, 조선 책략 유포 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김웅집이 러시아를 막을 개척으로 조선은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하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조선 책략 유포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위정척사의 유생들 중심으로 해서
영남 만인소의 그러한 반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개화파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수교를 하자는 뭐 그러한 입장. 이렇게 이제 충돌이 되죠. 그 다음에 치해백권을 최초로 인정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1870년 병자년 강화도 조약이 되겠죠. 조일수호조교라고 하죠. 정식 명칭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다음 자료를 발행한 단체 동영상 애국공채와 독립신문. 여기서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와 관련된 독립신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러한 활동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상해에 있는데 이것을 이제 독립 자금이 필요하죠.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정식으로 공채를 발행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의연금. 그냥 뭐 대가성 없이 그냥 갖다 내는 거죠. 요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독립신문이라든지 이제 뭐 사료 편찬소라든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이제 역사라든지 언론 이런 쪽도 다방면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인데 국내를 연결하는 연락망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연통제와 교통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조선혁명간부학교를 1932년에 세운 단체는 약산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이 되겠죠. 의열단이 이제 개인 의거의 한계성을 느끼고 1925년부터 국공합작에 생긴 황포 공간학교에 직접 입교를 한 다음에 그러한 유사한 학교를 세우게 된 것이 바로 조선혁명간부학교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당과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으로는 3년 뒤 조선민족혁명당을 1935년에, 군대로는 1938년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광복군 정부를 조직을 하였다. 이제 연해주 지역이죠. 여기 이제 교민들이 이제 이상설, 이동희 등을 중심으로 해서 1914년 권업회라는 게 이제 먼저 있었어요. 단체 중에 1911년에 생겼대. 이거를 모태로 해서 군정도 플러스해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조직했습니다.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대한인 국민회를 설치를 했다. 자, 이건 이제 1910년에 교민들에 의해서 여러 단체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통합해서 만든 것이죠.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 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신민회, 비밀결사 애국계몽단체 신민회의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평양에서 안창호가 대성학교를, 평북 정주에서 남강 이소년이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50번 다음 자리에 나타난 지역에 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릉이다고 우릉이다 간다. 두 섬은 울진현 정동쪽 가운데에 있는데 새 봉오리가 하늘로 곱게 성했습니다. 남쪽으로 났다. 날씨가 맑으면 새 봉오리에서 위에 나무와 산 밑에 모래톱이 영격해 보이고 바람이 잦으면 이틀에 도착할 수 있다. 다음에 이것은 좀 작은 섬이 되는 것이죠. 독도가 되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내용. 자, 신라장군 이사부 512년, 지중왕 13년에 이사부를 통해서 우산국을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독도도 같이 우리 역사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쭉 나가다가 이제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은 이제 세종대 이제 여러 가지 지리서, 지도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거기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이제 요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기록이 충분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청일전쟁 때 일본이 획득한 지역을 획득한다. 자, 일본이 획득한 지역 중에 독도는 없고요. 정답은 3번인데 이게 아니라 러일 전쟁 때인 1905년에 일본이 돌연 독도를 일본 지방현인 시마네 현이 일방적으로 자기네 현 영역으로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숙종 때 1696년 안영복이 일본에 건너가서 당시 막부 정권과 담판을 해서 이것이 조선 땅임을 확약받고 왔고요. 대한제국 시기에 울도 군수, 이게 이제 울릉도가 됩니다. 관할할 지역에 바로 독도가 있는데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제칙령 41호에 따르면 울릉도를 섬이 아닌 정식 군으로 승격을 시키고 독도를 관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제14회 한국사 능력 검증시험 고급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